예, 지난 한 주는 내내 잭슨홀 미팅 기다리고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고 굵직한 이벤트가 지나갔습니다. 약세이긴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좀 모색을 해볼 때이죠. 오늘 또 시장 점검하고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매우 중요한 때 오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중요한 때 모셨습니다. 주제를 좀 보면요. 네. 어쨌든 계속 얘기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됐지요. 예. 이후에 이제 시장 흐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지요. 예상보다 웃도는 실적, 가이던스도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는데 본장에서는 주가 하락. 그리고 시간에서는 급락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시장 기대치가 높았나요? 상향 조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의 분기별 실적 발표될 때마다 투자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매출액과 EPS에 대한 눈높이들이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상향 조정이 돼 왔던 상황입니다. 사실 매출액과 EPS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주가는 한우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좋았죠. 매출과 EPS 잘 나왔고요. 특히 3분기 가이던스 긍정적으로 좀 제시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블랙에를 탑재한 B100 제품 출시 여부를 놓고 이 부분에 간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한 것처럼 11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마 4분기 정도 되면 블랙에를 탑재한 B100 매출이 수십억 달러 정도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0억 달러 정도 되는 또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해줄 만한 부분들은 다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내년을 염두에 두고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사들여가는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80점 맞는 학생이 90점 맞으니까 막 박수 치죠. 95점 맞으니까 잘했어. 네, 근데 97점 맞으니까 2점밖에 안 올랐니? 뭐 이런 느낌, 그죠? 워낙 잘하는데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요. 네. 그럼 이제 또 엔비디아가 미칠 영향들, 기술주에 미치는 영향들 뒤쪽에 여쭤볼 거고요. 당장 그러면 시장에서 주목할 점은 9월 FOMC가 9월 17일, 18일입니다. 우리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인데 그때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금리 발표 전까지. 그 전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주목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당장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7월 PC 발표되는데요. 아마 30일이 가까워질수록 블룸버그 예상치는 전월보다는 소폭 올라가는 걸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보통 PC 앞서서 발표되는 CPI 그 결과를 그대로 PC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는 3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7월 PC는 전월보다 오름폭을 소폭 내릴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되는 미국의 개인 소비 역시 연준의 피봇 기대감을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부여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당장 30일 발표되는 미국의 7월 PC랑 개인 소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PC인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물가에서 고용이나 경기 쪽으로 이제 좀 옮겨간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용이 다음 주 금요일 날, 9월 6일 날 고용 지표를 발표하는데 조금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고용은? 저는 8월 초 금융시장 혼란이 왔을 때 사실 물가, 고용을 놓고 봤을 때 물가는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 조건을 충족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용시장에 대한 관심이 옮겨가는 정도, 그러니까 너무 확대 해석을 할 여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7월 고용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해고가 증가했던 부분들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투자자분들은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결과치만 놓고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연동해서 좀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비농업 부분의 장기 추세를 놓고 온다고 하면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비농업 부분 고용의 3개월 평균을 놓고 본다고 하면 1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추세 15만 명 전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준의 높은 금리로 인해서
고용과 물가 이런 경제활동 둔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경기 침체를 운운할 정도로 노동시장 냉각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9월달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 당연히 중요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결과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는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해고 증가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업률은 4.3인데 이게 4.2 정도로 내려갈 거죠. 결국 7월 고용지표 내에서 이제 실업률이 4.3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싸매 법칙이 임계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긴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과거부터 미국은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싸매 법칙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난달 발표된 실업률을 감안한 싸매 법칙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일시적인 해고 증가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팬데믹 이전에 싸매 법칙이 임계치를 상회했을 때 그 조이는 노동 수요가 급감하는데 영향을 받아서 실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동 수요가 이축된 게 아니고요. 고용 공급이 확대됐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시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싸매 법칙이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그 기능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처럼 일시적으로 좀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발표되는 고용지표 전반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연준의 9월 FMC에서 25pp 금리 인하를 뒷받침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대선 얘기하겠습니다. 9월 10일이 이제 9월달 들어가면 2차 TV 토론 이제 해리스하고 이제 트럼프하고는 처음 TV 토론을 하는 거죠. 최근에 여론 지표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가 지속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딩보다는 소위 이제 해리스 트레이딩에 더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대선 관련된 흐름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공화당에 이어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선이 본격적인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TV 토론회가 상당히 빅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0일 날 ABC 방송 주관으로 하는 2차 TV 토론회는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보다는 해리스 트레이드가 부각되면서 9월 FMC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위험자산 선호 성향들이 높아지는데 긍정적인 요인을 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해리스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후보를 수락하면서 했던 발언들이 있죠. 정당 인종, 성별을 떠나서 모든 미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들, 뭐 중산층 지원, 물가 안정들을 주 목표로 하고 나머지 정책들은 사실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았던 관련된 종목들 주가들 좀 부진한 흐름들이 있었지만 2차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해리스 트레이드 주가가 올라가고 물가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연출되면서 미국 증시 주도의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중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해리스 트레이딩 하면서 초반에 이제 관련주로 부각됐던 것들은 조금 지역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마리화나 관련주라든지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정책주가 맞나 싶은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강 정책들을 발표하고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들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될까요? 대표적으로는 친환경 그리고 전력 설비 그리고 건설 부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친환경 생산을 장려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전력 인프라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전기차 보조금을 유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건설 부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보다 100만 호 정도 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친환경 전력 인프라, 건설이 좀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좀 부각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종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당연히 전기차 부분에서는 테슬라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설치업체인 설런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인페이즈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유틸리티 기업인 또 렉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칸타 서비스 G 정도가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부각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증시 차원에서는 당연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가 부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도 좀 부각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 한국 구분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이 정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나 전기차 쪽도 친환경 쪽은 기존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잘 가던 쪽이니까요. 테슬라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똑똑하네요. 정책은 민주당 쪽이고 친분은 트럼프랑 이제 친분 싹국이죠. 네네, 어디로 가던데 네. 양수겸장으로 가겠다는 뜻인지. 예, 또 한 가지 고민이요. 엔비디아가 사실은 뭐 시장 기대치가 꽤 높아지긴 했지만 엔간한 충격치를 했음에도 흔들리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빅테크들에 대한 전반적인 비중 덜어내기나 조정의 좀 시작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살짝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 소위 M7 빅테크들은 비중을 좀 줄여 나갈 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흔들릴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까? 저는 기존 주들이 바뀌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오히려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담는 전략이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년 12월 그때를 기점으로 사실 미국의 나스닥 지수, 매그니피, 센스 7 종목들이 상승 강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그널이 바로 미국의 PC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PC 물가 수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2% 중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PC가 기존의 시그널을 하회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여건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좀 부침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TSMC, 파운드리 공급이 좀 제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하고 또 Z6 시리즈의 그 수요가 좀 부진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부분들이 사실 엔비디아 실적보다는 앞으로 좀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요인으로 더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사실 수요가 좀 둔화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는 내년도 AI 투자가 계속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AI 관련 IT 기기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내년을 염두에 두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 1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미국 주도로 글로벌 증시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올해 4분기 때는 미국 대선 결과를 확인하면서 주가가 좀 쉬어갈 여지는 있다.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아닌 숲을 놓고 보신다고 하면 당연히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사신 분들은 흔들리니까 아유 이제 끝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전부터 사실은 사왔던 분들은 뭐 이 정도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게 보셨고요. 9월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이 시기적으로 그런데 미국도 좀 약한 달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을 염두에 두는 분들이 많은데 9월 글로벌 전략, 그다음에 국내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지려면 반도체 쪽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지수도 움직이는데 반도체는 상당히 눌려 있습니다.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 S&P 500의 최근 10년 동안 월별 수익률을 놓고 보면요. 9월달 증시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금액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증시가 힘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피봇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에 따른 미국 증시가 상승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뒤따라서 움직일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초 금융시장의 혼란의 소방수 역할을 한 것은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를 통한 연준의 피봇 기대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를 앞두고 그 기대가 계속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9월 한 달 글로벌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성장주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IT 경기 소비재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 계속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줄임말이 워낙 유행이니까 저도 줄임말 하나 쓰면 엔비디아 실발 이후에 실적 발표 실발이라고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전략들 대신유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